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믿고 맡겼던 며느리.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저를 기억력 없는 늙은이로 몰아가며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얼굴로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텅 빈 집과 단 하나의 진실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의 3년상을 마친 꼭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꼭두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백자 사발에 갓 지은 이천 쌀밥을 소복이 올렸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는데 어쩐지 그 김이 꼭 남편의 넋 같아서 한참을 넋놓고 바라봤네요. 이 집의 대들보, 창살 하나, 마루의 옹이 하나까지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는 평생 우리가 함께 일군 논이 황금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게 꼭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죠. 이 집과 땅을 판다는 건 내 삶의 절반을, 아니, 내 인생 전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죠. 마루에 앉아 달을 보다가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를 보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 당신과 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곳을 버리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수십 번, 수백 번을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동훈이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하나뿐인 아들,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된 내 아들. 어미가 늙어서까지 짐이 될 수는 없지. 이제라도 곁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더 따뜻하게 차려주고 손주 녀석 재롱이라도 보면서 사는 게 어미 된 마지막 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정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이건 남편이 처음 사준 빚, 저건 동훈이 어릴 때 쓰던 책상.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지만 애써 눈물을 삼키며 짐을 꾸렸죠. 그게 다가올 폭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서울로 올라오던 날 동훈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버스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지은이는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랑 같이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데 그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감겨왔죠. 아들 동훈이는 말수는 적어도 듬직하게 내 짐을 받아들고는 어머니 힘드셨죠.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저를 곧장 강남의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사방이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고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풍경이 꼭 딴 세상 같았죠. 지은이는 내 손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평생 흙만 밟고 사셨으니 이제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편히 지내셔야죠. 여긴 보안도 철저하고 병원도 가깝고 어머니 노후를 보내시기엔 이만한 곳이 없어요. 어찌나 말을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하던지 듣고 보니 다 맞는 말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과 이천의 땅을 판 돈이 전부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잠시 마음에 걸렸지만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뭘 더 바라나 싶었죠. 며칠 뒤 지은이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이라 어머니 연세의 은행 직접 다니시기도 번거롭고 위험해요. 괜히 이상한 전화 받아서 사기당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제가 젊고 더 잘 아니까 어머님 자산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말씀만 하세요.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나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나 싶어. 나는 내 이름이 적힌 통장과 카드, 그리고 지은이가 만들어 달라는 인증서까지 전부 넘겨주었죠.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모든 것을 그렇게 며느리의 손에 맡기게 된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은이는 아침마다 내 방에 와서 잠은 잘 잤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뜰히 챙겼죠. 주말에는 백화점에 데려가서 비싼 옷을 사주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시켜주고요. 어머니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이런 호사도 누리셔야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의 빗장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했죠.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쩜 이렇게 착하고 현명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었을까. 동훈이도 아내가 나한테 잘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지 퇴근하고 오면 얼굴이 더 환해 보였어요. 나는 정말 복받은 늙은이라고 남은 인생은 이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죠. 제가 이천 집에서 애지중지하며 가져온 시간장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이었죠. 그걸로 장을 담그려고 장독을 씻고 있으니 지은이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장을 담가 먹어요. 마트에 가면 얼마나 위생적이고 맛있는 제품이 많은데요. 잘못하면 식중독 걸려요. 하면서 제 손에서 장독을 빼앗아 베란다 구석으로 치워버렸죠.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의 방식,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지혜가 비위생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로 한순간에 내쳐진 기분이었죠. 밥상에서도 균열은 계속됐어요. 제가 2000쌀로 윤기나게 밥을 지어 놓으면 지은이는 자기 밥그릇에만 현미와 퀴노아를 섞은 잡곡밥을 담았어요. 어머니, 흰쌀밥은 탄수화물 덩어리라 건강에 안 좋아요. 혈당도 높이고요. 하면서요.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2000쌀이 내 자식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 취급을 받는 걸 보니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어느 날인가는 지은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명품 가방 영수증을 보게 됐어요. 꽤 큰 금액이었죠. 내 돈으로 산 건가?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지은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 내가 저 애한테 모든 걸 맡겼는데 의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밝힌 듯 찝찝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독 아끼는 남편이 살아생전에 사준 오래된 나무 빗이 있었거든요. 늘 화장대 같은 자리에 두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머리를 빗으려고 보니 그 빗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졌죠. 혹시 내가 어디 다른 데 뒀나 싶어서요.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지은이가 태연하게 냉장고 야채 칸에서 그 빗을 꺼내 들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다 두셨잖아요. 아이고, 자꾸 깜빡깜빡하시네. 정말 큰일이에요. 나는 분명 거기에 둔 적이 없는데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에는 늘 손에 쥐고 다니는 손수건이 없어졌어요. 또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지은이가 신발장 구석에 있는 남편의 낡은 구두 안에서 그걸 찾아냈죠. 하필이면 그 광경을 퇴근하고 돌아온 동훈이가 보게 된 거예요. 지은이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으로 동훈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떡해요. 어머님이 자꾸 물건을 이상한 데다 두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근심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아들은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기억력을 걱정하고 있었죠. 가슴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았어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어요. 동훈이는 지은이를 끌어안고 당신이 고생이 많다며 위로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거대하고 낯선 아파트에서 나 혼자 외딴 섬에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내 기억이
내 정신이 정말로 낡고 병들어가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건 깊고 어두운 안개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공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내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죠. 내 기억, 내 판단력,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간이 모래성처럼 스르르 허물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요. 지은이는 이제 더욱 대담하고 치밀해졌어요. 어느 날 거실과 주방, 그리고 내 방으로 향하는 복도 구석의 작고 까만 눈동자 같은 것들이 밝히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그걸 베이비캠이라고 불렀죠. 어머니, 이게 다 우리 민준이 안전을 위해서예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어찌나 해맑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는지 나는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죠. 그 까맣고 차가운 렌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뛰어노는 손주 녀석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어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죠. 혼잣말을 하는 버릇도, 방 안에서 이유 없이 서성이는 습관도 모두 멈춰야 했어요. 나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늙은 벌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나는 늘 그랬듯 주방에서 나 혼자 마실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죠. 물이 끓는 걸 보고 가스불을 잠근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은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갈랐죠. 어머니, 어떡해요? 가스밸브. 지은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방으로 달려갔고 뒤이어 퇴근하고 돌아온 동훈이도 놀라 뛰어들어갔어요. 주방에는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밸브는 아주 살짝 열려 있었죠. 나는 분명히 잠갔는데 내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하지만 지은이는 동훈이에게 매달려 거의 울다시피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깜빡하고 그냥 나오셨나 봐.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잠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훈이는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을 한번 그리고 공포에 떠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결국 지은이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더군요. 괜찮아. 놀랐지. 이제 내가 있으니 괜찮아.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내가 본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망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깊은 체념이었죠. 아들은 내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처럼 멀찌감치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벽에 붙은 저 작은 카메라 렌즈 너머로 지은이가 지금쯤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공포가 온몸을 뱀처럼 휘감아 왔어요. 내 안에 쌓여가던 의심과 공포는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정말로 내가 미쳐가는 걸까? 내 기억이 이토록 망가져 버렸나? 하지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무언가 아주 잘못됐어. 나는 내 평생의 단짝, 이천에 살고 있는 친구 인숙이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죠. 지은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틈을 타. 나는 손바닥에 땀을 바지에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인숙이의 칼칼한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죠. 잃어버린 빚, 냉장고 속의 손수건, 그리고 가스 밸브 사건까지. 내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인숙이는 내가 울음을 그치자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너 지금 병든 거 아니야. 아주 고약한 함정에 빠진 거라고. 사법부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친구였어요.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인숙이는 단번에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봤어요. 그거 내 재산 노리고 일부러 그러는 수작이야.
요즘 그런 파렴치한 것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널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내 모든 걸 빼앗으려는 속셈이라고. 인숙이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동안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그제야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설마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인숙이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죠. 순자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 티내지 말고 울지도 말고 바보처럼 웃기만 해.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해. 알겠어?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나는 끊어질 것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힘겹게 응하고 대답했죠. 인숙이와의 통화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미 바닥까지 무너진 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동훈이가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죠. 나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어렵게 입을 뗐어요. 동훈아,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아무래도 내 아내 지은이가 조금 이상하구나.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를 정말이지 가엾고 딱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부쩍 사람을 의심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요. 우리 그냥 도망치지 말고 병원에 한번 가봐요. 네, 제가 다 알아보고 좋은 데로 모실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은 이미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내 진심 어린 호소는 그저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죠. 아들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지혜롭고 강인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보살핌과 통제가 필요한 고장난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희망의 불씨는 그렇게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는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일본 여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다음 주에 2박 3일로 온천 여행을 갈 거라고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제잘거렸죠.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요. 한참을 신나게 떠들던 지은이는 문득 내가 생각났다는 듯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 맞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비행기 표값이 또 워낙 비싸서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아들 동훈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불편함과 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내 아들이 단 한마디라도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잖아 혹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해주었다면 나는 어쩌면 모든 것을 견뎌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밥그릇에 고개를 처박을 뿐이었죠. 그 침묵, 그 어떤 폭언보다,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하고 날카로운 침묵이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지워졌구나.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치워버려야 할 낡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뜨겁게 흐르던 모든 눈물이, 서러움이, 기대가 전부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침묵이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미소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혀 있었거든요.
방 안에 누워 천장에 무늬를 세고 또 세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억울함과 서러움만이 온몸을 휘감았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안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무릎 위에 펼쳤죠. 첫 장을 넘기자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막 이천에 자리 잡았을 때였죠. 우리의 배경은 집도 밭도 아닌 그저 잡초만 무성한 허벌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 장에는 제가 남편보다 더 큰 트랙터를 몰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덜룩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활짝 웃고 있었죠. 사진 속의 저는 지금처럼 작고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거친 세상과 맞서 싸워 황무지를 옥토로 일군 강인한 개척자였고 든든한 동반자였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수확한 2000 쌀가마니를 들지 못해 낑낑대면서도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던 나, 새참을 이고와 밭두렁에 앉아 남편과 나눠 먹던 나, 갓 태어난 동훈이를 포대기에 쌓아안고 밭을 매던 나.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평생을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때였어요. 사진첩 갈피에 끼워둔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 그 사람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전에 남편이 입버릇처럼 제게 하던 말이었죠. 순자야, 사람 믿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도장은 꼭 네가 직접 찍고 세문 2번, 3번 확인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흙파는 것만큼 정직하지가 않거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그 지혜를 내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그 교훈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효도라는 달콤한 말 앞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버렸던 거죠. 통탄스럽고 원통해서 가슴을 몇 번이고 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사진 속에 강인했던 박순자가 제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사진첩을 닫고 오동나무 상자에 넣었어요.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차갑고 서늘한 빛이 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에게 동네 노인정에 마실 다녀오겠다고 둘러댔어요. 지은이는 네, 어머니, 오래 걷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며 상냥하게 배웅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스치는 귀찮음과 안도감을 똑똑히 읽었죠. 제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터로 나서는 군인이었죠. 인숙이를 만난 곳은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찻집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긴박했죠. 저는 밤새 정리한 생각들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어요. 인숙이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듣고만 있더니 제 말이 끝나자 찻잔을 내려놓으며 힘주어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거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권리를 네가 직접 찾아야 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인숙이는 그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간단해. 증거가 왕이야. 지금 그 애는 너를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 애가 얼마나 멀쩡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지를 증명하면 돼. 그 애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 인숙이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전자제품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고 까만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옷주머니에 넣어두면 아무도 모를 거야. 작고 차가운 그 녹음기의 감촉이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지던지.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제 권리를 되찾고 제 목소리를 증명해줄 강력한 무기였죠. 인수기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인수기는 저를 자신의 법조계 후배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죠. 젊은 인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제게 가스라이팅이나 노인 정서적 학대 같은 낯선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죠.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단지 운이 나빠서 혹은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생긴 불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최후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되어줄 강력한 동맹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막막했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은이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처음으로 지은이와 마주하던 날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손이 다 떨렸어요. 그날도 지은이는 어김없이 제게 날 선말을 던졌죠. 제가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창밖을 보고 있으니 어머니 또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시네요. 손님 오실 텐데 냄새 나니까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하고 쏘아붙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슬퍼하며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그의 경멸적인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어요. 제 귀로 직접 들었을 때보다 기계를 통해 다시 듣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제가 겪은 모욕이 진짜였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감시 카메라의 그 차가운 렌즈가 죽음처럼 두려웠는데 이제 제 손 안의 이 작은 불빛은 희망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어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빼앗겼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아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 박순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아들 내외와 손주가 일본으로 떠나던 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화창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설쳤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보다 더 인자한 할머니의 가면을 썼죠. 손주 민준이 가방에 좋아하는 과자를 두둑이 챙겨주고 현관문 앞에서 잘 다녀오너라. 운전 조심하고 하며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 집 잘 보고 계세요라며 가식적인 인사를 던졌고 아들 동훈이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아내와 아이의 뒤를 따랐죠.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기계음이 멀어지는 순간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집안을 가득 채운 정막,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제게 허락된 자유시간은 단 3일.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고 인수기에게 짧게 말했죠. 인수가, 갔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첫 번째 행선지는 서울이 아닌 제 심장의 고향 이천이었어요. 인수기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는데 회색빛의 높다란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지자 굳게 닫혀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랫동안 물 밖에 나와 있던 물고기가 다시 강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요. 인수기는 자신의 오랜 지인이라는 이천 토박이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주었어요. 구릿빛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띤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챈 듯했어요. 제가 어렵게 사정을 털어놓자 그는 혀를 끌끌 차며
제 손을 툭툭 쳐주더군요. 어르신, 요즘 세상에 그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한둘이랍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 제가 이제부터 어르신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 동네에서 제 눈을 피해갈 집은 하나도 없으니 가장 좋고 편안한 집으로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천이라는 공동체에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동맹군이었죠. 그와 함께 몇 군데 집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따로 있었죠.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아담한 한옥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옛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텐마루와 손바닥만한 장독대, 그리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이 꼭 마음에 들었죠.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일구던 지난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어요. 이건 단순히 집을 사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빼앗기고 부정당했던 제 인생과 제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죠. 제가 이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변호사와 인수기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수기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 젊은 사무장이 큰일을 해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지은이가 설치해둔 카메라들에서 메모리 카드를 능숙하게 빼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증거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며느님이 의도적으로 가스 밸브를 열어두는 장면, 어머님의 빚을 냉장고에 숨기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어.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담긴 지은이의 목소리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온 그 영상 증거가 합쳐진다면 그 어떤 법정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죠. 다음 날 저는 인수기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주거래 은행의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평생 시장 좌판과 논두렁만 오가던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제 오랜 거래 기록을 확인한 은행의 지점장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저를 맞았어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법적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죠. 지점장은 즉시 며느리 김지은의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대리인 카드와 온라인 뱅킹 권한을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제 모든 금융 자산을 오직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심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죠. 수십 년간의 제 금융거래 기록을 훑어보던 지점장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회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두 분께서는 참으로 현명하고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해 오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은 제 남편과 제가 함께 걸어온 정직한 세월을 우리의 땀과 지혜를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아 코끝이 찡해졌어요. 모든 법적, 금융적 준비가 끝난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계획을 밝혔어요. 제가 되찾은 재산의 일부는 이천에 마련한 새 집에 잔금을 치르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생활비로 쓸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장 큰 액수의 돈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죠. 갑작스러운 제 말에 변호사와 인수기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재단의 목적을 설명했죠. 제 남편은 평생 이천의 흙과 도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천의 젊은 도예가들을 후원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도자기 문화를 지키는데 제 남은 재산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고통과 눈물을 이 사회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는 저의 마지막 결심이었죠.
변호사는 제 뜻을 듣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아파트는 이미 시장에 급매물로 나왔고 돈은 안전하게 옮겨졌으며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되었죠. 승리를 위한 모든 증거는 우리 손 안에 있었어요. 저는 다시 그 차갑고 텅 빈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곧 거대한 폭풍이 이 집을 덮칠 테지만 저는 폭풍의 가장 고요한 눈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비장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는 조용히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 피곤함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손주 민준이는 일본에서 사온 장난감을 자랑하느라 제잘거렸을 테고, 지은이는 남편 옆에 바싹 붙어 이번 여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속삭였겠죠. 아들 동훈이는 익숙하게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여행의 피로를 씻어줄 안락한 집, 그리고 그들을 맞아줄 늙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요. 나는 이천의 새집 툇마루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그려봅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제잘거리던 민준이의 목소리가 멎고 살갑게 속삭이던 지은이의 목소리도 끊겼을 겁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도 반가운 어머니의 목소리도 아닌 낯설고 휑한 공간의 서늘한 공기였을 테니까요.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버린 거실은 그들의 발소리를 유령처럼 집어삼켰을 겁니다. 손주 녀석은 겁을 먹고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물었겠죠. 아빠, 우리 집 어디 갔어? 할머니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분명 지은이었을 거예요. 그 애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곧장 내 방으로 달려갔겠죠. 하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평생 쓰던 낡은 경대도, 손때 묻은 반지꼬리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이는 아마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겁니다. 내 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겠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되었을 테죠. 제가 그 번호를 이미 없애버렸으니까요. 강도를 당했을까? 아니, 집안은 너무나 깨끗하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 어떤 침입의 흔적도 없었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였을 거예요. 텅 빈 거실의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밥을 먹던 식탁이 있던 그 자리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놓여있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작은 USB 메모리 하나. 아들 동훈이는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집어 들었을 겁니다. 봉투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로 내 아들 동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것은 제가 내 아들에게 보내는 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편지를 읽는 동안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단다. 담담하지만 그 어떤 원망보다 더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을 겁니다.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 지은이가 내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은 건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아끼던 빚을 냉장고에 숨겼던 날,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내게 뒤집어 씌웠던 날, 그리고 내 면전에서 퍼부었던 경멸적인 말들까지. 동훈이는 아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봤을 테고 지은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변명했겠죠. 아니야,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 애의 변명은 곧 힘을 잃었을 겁니다. 편지에는 다음 지시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렴.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연기자였는지. 편지 옆에 놓여 있던 작은 USB 메모리.
동훈이가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음성과 영상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나타났을 겁니다. 음성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겠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스피커를 통해 지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동훈이 앞에서는 한없이 상냥하고 교양 있던 그 목소리가 녹음기 안에서는 얼마나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는지. 냄새나니까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 동훈이는 제 아내의 진짜 목소리를 난생 처음으로 듣게 된 셈이죠. 그리고 진짜 지옥은 영상 폴더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애가 손주의 안전을 핑계로 설치했던 바로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이었죠. 화면 속에서 지은이는 주방의 가스 밸브를 아주 살짝 교묘하게 열어두고는 능숙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 찍히고 곧이어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 들어오는 장면이 이어지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은이가 제 빗을 들고 몰래 냉장고 야채 칸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을 겁니다. 동훈이는 아마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짓을 벌여왔는지. 동훈이는 아마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내를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을 쳐다보듯 바라봤을 겁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네가 살던 이 집은 이미 다른 주인을 찾았단다.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통해 이 아파트의 매각 사실과 내 전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과 은행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새로 설립된 재단의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죠. 재단의 이름은 효산, 이천도의 진흥재단. 평생 흙과 도자기를 사랑했던 내 남편의 호를 딴 이름이었어요. 지은이가 그토록 집요하게 노렸던 수십억의 재산은 이제 그 애가 결코 손댈 수 없는 이천의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기금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지은이는 아마 그 서류들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거예요.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더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며느리 지은이를 위한 것이었죠.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다음 날 아침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될 소장 사본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집안 싸움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서류는 내 아들 동훈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합의서. 저는 편지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선택은 내 몫이다. 괴물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거라. 나는 이천의 고요한 밤 마루에 앉아 멀리 서울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금쯤 그 텅 빈 아파트 안에서 내 아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아마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겠죠.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요. 그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고 길었던 정의의 실현일 뿐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놀랍도록 고요했어요. 저는 이천의 새집 툇마루에 앉아 인숙이가 따라주는 따끈한 대추차를 마시며 가을볕을 쬐었죠. 서울에서 벌어진 소동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지은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노인 학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겠죠. 그 애가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는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인과응보,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죠.
내 아들 동훈이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 애는 제가 남긴 이혼 서류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 떠들썩한 사건으로 회사에서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 지금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날, 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저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다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코 먼저 아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 애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제 정원의 꽃들이 피고 지기를 두어 번 반복했을 무렵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인숙이와 함께 정원의 잡초를 뽑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한참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동훈이가 서 있었죠. 몇 달 사이에 아이는 깡마르고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동훈이는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끄끄대는 울음소리 때문에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도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 눈물은 제게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참 뒤 저는 울음을 그친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이는 대신 제가 만든 재단의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죠. 그곳에서는 마침 재단의 지원을 받기로 한 젊은 도예가 서너 명이 모여 자신들이 앞으로 만들 작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동훈아, 저길 보렴. 저 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이 땅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다.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로 증명해 보이는 거란다. 저는 아들에게 재단의 허드렛일을 맡겼어요. 청소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젊은 작가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죠. 재단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 젊은 작가가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잊혀가던 전통 장작 가마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는 이천 지역 사회 전체에 큰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천시 문화과에서도 먼저 연락이 와서 재단과 함께 이천 도자기 축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제가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했던 작은 몸부림이 이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미래를 키우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동훈이는 주말마다 이천을 찾아왔어요. 재단 일을 돕고 말없이 제 정원에 꽃밭을 가꾸었죠. 흙을 만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아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민준이도 데려오너라. 할미가 보고 싶구나. 오랜만에 만난 손주 녀석은 조금 서먹해했지만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도예 공방으로 데려갔어요. 차갑고 말랑말랑한 흙의 감촉에 아이는 금세 신이 나서 조물조물 흙을 만지작거렸죠. 저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 흙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이천쌀이 얼마나 많은 땀으로 길러지는지를 나지막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아들 동훈이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그렇게 할머니에게서 손자로 잊혀졌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땅의 문화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친구 인숙이가 있고 활기 넘치는 재단이 있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손주가 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모두 함께 정원에서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를 캤어요. 흙투성이가 된 민준이가 제 주먹만 한 고구마를 캐내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훈이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너도 내 몫의 삶을 살아야지. 민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라.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아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저는 파괴된 가족의 폐허 위에서 진실과 우정, 그리고 이 땅의 문화라는 더 단단한 반석 위에 나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다시 세운 겁니다. 결국 가족이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때로는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받은 상처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으로 삼을 때 가장 빛나는 승리가 찾아오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 바로 서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어요.